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문호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의 소설 첫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투르게네프는 첫사랑에 눈을 뜬 한 소년의 아름답고 순수한 동경을 그려낸 첫사랑을 42살 되던 해인 1860년에 발표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자전적인 소설에 가까운 첫사랑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첫사랑의 감격, 나의 기쁨이여, 그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 지금은 어디 있는가? 첫사랑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창작이 아니라 나의 과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전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귀족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지내던 16살 소년 블라디미르는 모스크바의 별장으로 이사온 후에 별채에 이사온 자세키나 공작 부인의 딸 지나이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총명한 눈빛과 장밋빛 뺨을 가진 아름다운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놀이를 합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던 지나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창백한 얼굴로 깊은 슬픔이 묻어 있어 블라디미르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지나이다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담장 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요구합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내린 블라디미르는 기절하고 말았는데 지나이다는 기절한 블라디미르에게 달콤한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는 행복하고도 짜릿한 그리고 고통스런 환희에 몸을 전율하지만 지나이다는 또다시 그를 외면합니다. 도대체 지나이다는 누구와 사랑에 빠진 것일까요? 순수하고 달콤하지만 가슴 아픈 첫사랑 이야기를 화려한 문체로 담아내어 누구에게나 있는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소설 첫사랑.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튿날 나는 지나이다를 언뜻 보았을 뿐이다. 그녀는 공작 부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루신과 말레프스키를 만났다. 루신은 내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했지만 젊은 백작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별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 유독 그만이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의 눈에 들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지 상대가 모욕을 느낄 만큼 정중한 태도로 대했다. 시종 양반 만나게 돼서 기쁘군. 그가 먼저 내게 인사를 했다. 당신이 모시고 있는 아름다운 여왕님은 잘 지내시는가? 순간 그의 얼굴이 너무나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경멸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네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것 같군. 이건 부당한걸. 자네에게 시종이란 이름을 붙인 건 내가 아닐세.
그리고 시종이야 여왕에 딸린 존재 아닌가? 이런 말을 해서 실례네만 자네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군. 어째서 그런가요? 내가 따지듯이 물었다. 시종은 반드시 여왕 곁에 붙어 있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녀가 하는 일은 모두 알아야 하는 걸세. 그러면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밤이나 낮이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낮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겠지. 낮에는 밝고 사람들의 눈도 많으니까. 하지만 밤에는 꼭 무슨 일이고 일어난단 말이야. 충고하는데 자네는 밤에도 잠들지 말고 온몸으로 여왕을 지켜야 하네. 밤에 그 정원 분수를 기억하고 있겠지? 그런 곳에서 지켜야 하네. 언젠가 자네는 나에게 고맙다고 하게 될 거야. 말레프스키는 껄껄 웃으면서 등을 돌리고 갔다. 그가 내게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단지 나를 놀릴 속셈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되어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아, 그래. 내가 정원에 마음이 끌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나는 답답한 마음에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말레프스키 자신이 정원으로 찾아가는지도 모르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심결에 그가 떠벌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얼마든지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할 사람이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또 누가 있을까? 우리 집 담장은 무척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쨌든 어떤 자든지 내 손에 걸려들기만 해봐라. 무사하지 못할 거야. 누구라도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걸?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자인 그녀를 향해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 테니까. 나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 속에서 얼마 전에 산 영국제 칼을 꺼내 칼날을 시험해 보았다. 그러고는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주머니 속에 넣었다. 마치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놀랄 만큼 대단한 일도 아니며 처음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내 심장은 적개심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칼을 손으로 꼭 쥔 채 어떤 두려운 일에 대해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듯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느낌은 유쾌한 기분까지 들게 했다. 지나이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눈앞에는 젊은 알레코의 형상이 어른거리며 한 구절이 떠올랐다. 아름다운 젊은이여, 어디로 가는가? 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너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를 되뇌었다. 아버지는 마침 집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들어 더욱 상태가 불안한 어머니는 심상치 않은 내 태도를 보면서 저녁 식사 때 이렇게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넌 계속 보릿자루를 노리는 생쥐 같은 표정이냐? 나는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누구라도 내 속마음을 눈치챈다면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옷을 벗지 않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바로 지금이야. 나는 옷의 단추를 채우고 정원으로 나갔다. 사실 나는 이미 예전부터 지키고 서 있을 장소를 골라두고 있었다. 우리 집과 별채를 가로지르는 담장이 있는 정원 한 구석에 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낮고 무성한 가지 밑에 몸을 숨기면 밤의 어둠이 허락하는 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신비롭게만 보이던 좁은 길이 담장을 따라서 나무로 만들어진 정자까지 이어져 있었다. 바로 그 부근에 담장을 넘나드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전나무에 기대어 망을 보기 시작했다. 밤은 고요히 깊어갔다. 하늘에 구름이 걷혀서인지 나무 덤불과 꽃들의 윤곽까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다리는 첫 순간은 참기 어려울 만큼 긴장되고 무섭기까지 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결심했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를 고민했다. 기다려. 어딜 가는 거냐? 거기 서.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이렇게 소리칠 것인지 아니면 말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직접 옮길 것인지 생각이 엇갈렸다. 주위는 쥐죽은 듯이 고요해 심지어 나뭇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조차 의미심장하게 들려왔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흘렀다. 내 피는 점점 식어 차가워졌다. 이런 짓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쓸데없는 일을 벌이고 있구나. 말레프스키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든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이 점점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나는 나무 밑에서 나와 정원을 한 바퀴 거닐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심지어 우리 집 개조차 살인문 옆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나는 무너진 온실벽을 기어올라 저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지나이다와 만났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는 소리에 흠칫 놀라 몸이 떨렸다. 얼른 아래로 뛰어내려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뭇가지가 살짝 부러지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재빠르고 가볍지만 조심스러운 듯한 발자국 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왔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는 몸을 숙이고 급히 주머니 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눈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했고 공포와 증오로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드디어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내 아버지였다. 검은 망토로 온몸을 감싸고 모자를 깊이 눌러 썼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곧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내 앞을 지나쳐갔다. 얼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알아채지 못했다.
복수심에 타올라 살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오셀로가 갑자기 학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출현에 깜짝 놀라 아버지가 어디에서 나타나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 깊은 밤에 왜 아버지가 정원을 거닐고 계셨을까? 나는 두려운 마음에 칼을 풀숲에 떨어뜨렸는데도 주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다시 정신이 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나무 아래 벤치로 가서 지나에다의 창문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유리창은 밤하늘에 비치는 희미한 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났다. 그런데 갑자기 유리창의 빛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하얀 커튼이 창턱까지 살며시 내려와 멈췄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방으로 다시 돌아와 혼자 중얼거렸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머릿속에 너무도 기이한 상상이 떠올라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웠다. 이른 아침 나는 두통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의 흥분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강렬한 의심과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어떤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죽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자네, 왜 혼이 반쯤 나가버린 토끼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는가? 나를 만나자 루신이 이렇게 말을 던졌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침착했으며 어머니도 여느 때처럼 초조함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가끔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다정히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날마다 보이던 차가운 관심마저 보이지 않았다. 지나이드에게 모든 걸 말해버릴까? 어차피 달라질 건 없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끝나버린 거야. 그녀를 찾아갔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커녕 그녀와 일상적인 이야기조차 나눌 수가 없었다. 자세킨 공작댁에는 페테르부르크의 유년 학교에 다니는 12살짜리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 돌아와 있었다. 지나이다는 곧바로 자신의 남동생을 나에게 떠맡겼다.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 볼로자, 당신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이 아이 이름도 볼로자랍니다. 아직 철이 없지만 착한 아이죠. 당신이 네스쿠치느이 공원에도 데려가지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내 동생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니까요. 지나에다가 부드럽게 내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아이의 귀가는 나 또한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말없이 지나이다의 동생을 쳐다보았다. 그 아이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지나이다가 깔깔거리면서 우리들을 끌어다 마주보게 했다. 자, 친구끼리 만나면 포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서로 껴안았다. 우리 정원에 나가볼까?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는 어린아이다운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지나이다가 활짝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녀가 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정원에는 낡은 그네가 있었다. 아이는 금태두른 제복을 입은 채 그네 줄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단추 하나쯤은 풀지 그러니? 내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했다. 괜찮아요. 습관이 된걸요. 아이는 헛기침을 했다. 아이는 지나이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특히 눈이 그녀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게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나 다름없구나. 하지만 어제만 해도 나는 문득 어젯밤에 칼을 떨어뜨린 일이 떠올라 그곳에 가서 다시 찾아왔다. 아이는 나를 졸라 칼을 달라고 한 다음 두릅나무 가지를 잘라 피리를 만들어 불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저녁 이 오셀로는 지나이다의 팔에 안겨 얼마나 울었던지. 지나이다가 정원 모퉁이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볼로자? 어떻게 된 일이죠? 지나이다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도 내가 대답이 없자 눈물로 젖은 내 뺨에 입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외면하고 흐느끼면서 속삭였다. 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은 왜 저를 가지고 놀았나요? 무엇 때문에 제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볼로자. 정말 잘못했어요. 지나이다가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내 속에는 어둡고 사악한 마음이 깃들어 있나 봐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왜 그토록 사랑하는지 당신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체 무엇을 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녀의 것이 되어버렸다. 15분쯤 지나자 나는 이미 지나이다와 그녀의 동생과 함께 앞을 다투어 뛰어다녔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발갛게 부어오른 눈에서 웃을 때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긴 했지만 내 목에는 넥타이 대신 지나이다의 리본이 메어져 있었다. 그녀의 허리를 잡게 되었을 때 나는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나를 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것이었다. 한밤중에 염탐이 실패로 끝난 이후 일주일은 열방에 빠진 듯 기이한 혼돈의 시간이었다. 그 속에는 모순된 감정, 의혹, 희망, 기쁨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만약 16살의 소년도 자신의 속마음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몹시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나는 분명히 이해하기가 무서웠다. 나는 저녁이 오기 전까지 하루를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대신 밤이 오면 잠에 푹 빠졌다. 어린아이다운 생각이 오히려 나를 도왔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었다. 나는 아버지를 피했지만 지나이다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 앞에 서면 뜨거운 불 속에서 타버릴 것만 같았다. 나를 태워버리는 그 불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까닭은 없었다. 불타는 것 자체가 달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온갖 감상에 몸을 내맡기면서 추억을 외면하였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해감에는 눈 감아버렸다. 하지만 이런 고뇌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그 사건은 나를 새로운 궤도로 옮겨다 놓았다. 어느 날 오랜 산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 나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식사를 할 생각이 없다며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인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이유를 물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필립이란 젊은 친구가 있었다. 그는 시를 좋아했으며 기타를 잘 쳤다. 그에게 물어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바탕 다투셨다고 했다. 하녀의 방에서는 프랑스어로 싸우는 두 분의 목소리가 들렸다는데 마샤라는 하녀가 파리에서 온 재봉사 밑에서 5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공작부인 딸과의 만남을 추궁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나이를 들먹이면서 심하게 대했다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울면서 공작부인의 어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뿐 아니라 그녀의 딸까지도 험담을 하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한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편지였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것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모든 사실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었겠어요. 필립이 말했다. 그럼 공작 부인의 딸과 분명히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군. 나 자신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스스로 되뇌고 말았다. 그 순간 내 손발이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얼어붙기 시작했다. 필립이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다. 잊고 말고요. 그런 일은 숨길 수가 없지요. 이번에는 주인님이 매우 신중하셨지만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차를 빌려야 했다던가 하는 사소한 일 같은 건 말이죠. 어쨌든 사람의 손을 빌리는 일에는 소문이 따르게 마련이죠. 나는 필립의 말을 듣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나는 울지 않았으며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에게 묻지도 않았으며 좀 더 일찍 이 일을 눈치챘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일들이었다. 모든 게 끝났다. 나의 모든 꽃들은 한순간에 꺾여나가 주위에 흩어진 채
짓밟히고 있었다. 이튿날 어머니는 도시로 이사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가 단둘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침실로 식사를 가져오라고 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사에 대한 결심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정원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며 별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말레프스키 백작의 팔을 붙잡고 거실에서 끌고 나가다시피 하면서 냉정한 투로 말했다. 며칠 전에도 당신은 어떤 집에서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설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소. 한마디 하겠는데 만약 당신이 또 여기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소. 나는 당신의 필체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오. 백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잔뜩 웅크린 모습으로 사라졌다. 우리 가족은 모스크바로 이사갈 준비를 했다. 아버지도 더 이상 별장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모든 일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 몸이 불편해서 떠나기 전에 인사를 못하고 가게 되어 유감이라는 말을 전했다. 나는 미친 듯이 여기저기를 쏘다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시 바삐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어째서 젊은 아가씨가, 그것도 공작의 딸이, 내 아버지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다못해 젊은 기병인 벨로브조로프와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왜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을까? 무엇을 바랐던 걸까? 어째서 자신의 미래가 파멸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고 헌신인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희생은 달콤한 쾌감일 것이라고 했던 루쉰의 말이 떠올랐다. 때마침 별채의 창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지나이다가 아닐까? 그랬다. 바로 그녀였다. 나는 그녀와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때를 살펴 별채로 들어갔다. 공작 부인이 여느 때처럼 단정치 못하고 무뚝뚝하게 나를 맞이했다. 도련님, 왜 그렇게 서둘러 이사를 가는 건가요? 공작 부인이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작 부인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은 옷을 입은 지나이다가 창백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당신 목소리가 들려서 나와 봤답니다. 당신은
너무 쉽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군요. 무정하게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모스크바로 이사 갑니다. 그러자 지나이다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참 동안 창가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네, 들었어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가끔 당신을 놀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랍니다. 지나이다가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말입니까? 그래요. 당신이 말이에요. 지나이다의 말에 내 심장은 이겨낼 수 없는 마력에 이끌려 예전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당신이 제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는 죽는 날까지 당신을 숭배할 겁니다. 그러자 지나이다는 두 팔을 활짝 벌려 내 머리를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이 오랜 키스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의 달콤함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녕. 안녕히. 나는 몇 번이나 그 말만 되풀이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나도 밖으로 나왔다. 그 집을 빠져나올 때 내가 느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이런 감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만일 내 생애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나는 스스로를 매우 불행하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 집은 모스크바로 이사했다. 나는 지난 일들을 쉽게 잊을 수 없었고 공부에 전념할 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다. 아니, 사실 그와는 정반대였다. 아버지는 내 눈에 더욱 크게만 보였다. 이런 모순된 감정을 심리학자들이 멋대로 해석한다 해도 상관없다. 어느 날 가로수길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루신과 마주쳤다. 나는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태도가 좋았다. 그는 내가 겪었던 추억을 일깨워주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달려갔다. 아, 젊은이, 자네로군. 어디 좀 보자. 여전히 안색은 안 좋지만 그래도 눈 속에는 예전처럼 먼지가 끼어있지 않군. 이제는 방 안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지 않고 사람처럼 보이는걸? 그래, 어때? 공부는 잘 되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을 하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사실을 고백하자니 부끄러웠다. 아무튼 좋아. 겁낼 필요 없다네. 중요한 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집착 따위에 몸을 내맡기지 않는 것이지. 열정에 휩싸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물결에 휩쓸려 여기저기 떠돌면 좋을 게 없지. 사람은 바위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두 다리로 버티고 서야 해. 나야 요즘 기침이나 해대고 있지만 참, 벨로브조로프 소식은 들었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네. 카프카스 지방으로 떠났다는 말도 있고. 자네처럼 젊은 친구에게는 그가 좋은 교훈이 될 걸세. 적절한 시기에 단념하고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원인이 된 거지. 그래도 다행히 자네는 잘 빠져나온 것 같군.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럼 잘 있게. 루신이 작별 인사를 했다. 다시는 빠져들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말아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한 번 더 지나이다와 만날 운명이었다. 그즈음 아버지는 매일 밤 말을 타고 외출했다. 아버지에게는 혈통이 매우 좋은 영국산 명마가 있었다. 밤새게 짙푸른 털이 섞인 그 말은 가늘고 긴 목덜미에 쭉 뻗은 다리를 가졌으며 지칠 줄 모르는 사나운 말이었다. 그 말의 이름은 번개라는 뜻의 일렉트릭이었다.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그 사나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아버지는 참 오랜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발에 박차를 달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함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네 독일산 말을 타고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해. 차라리 그 말을 타고 그냥 혼자 노는 게 나을 거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박차를 달면 되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하렴. 아버지와 나는 함께 집을 나섰다. 내 말은 털이 풍성하고 새까만 망아지로 다리가 튼튼해서 제법 빨리 달릴 수 있었다. 일렉트릭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처럼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에 올라탄 아버지의 모습은 아주 멋있었고 말 다루는 솜씨 또한 빈틈이 없었다. 일렉트릭도 그 사실을 아는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나는 가로수길을 따라 제비치의 들판에 도착해서 몇 개의 담장을 뛰어넘었다. 나는 담장을 뛰어넘는 게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겁쟁이라고 할까봐 두려움을 무릅쓰고 뛰어넘었다. 모스크바 강을 2번이나 건너고 나서야 아버지는 내 말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크림스키 여울에서 방향을 바꾸더니 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 통나무를 높이 쌓아 올린 곳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민첩하게 일렉트릭의 등에서 뛰어내렸고 나에게도 말에서 내리라고 했다. 그런 다음 말 고삐를 건네주며 통나무 옆에서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나는 말 2마리를 끌고 강변을 거닐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일렉트릭을 나무랐다. 일렉트릭은 머리를 내젓고 콧김을 내뿜으며 울부짖었다. 그러다 내가 멈춰서면 앞발로 땅을 파헤치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르며 내 말에 목을 물려고 덤벼들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강 쪽에서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고 통나무 위로 까만 반점이 얼룩졌다. 나는 통나무 주변을 서성거렸다. 우울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그때 회색 옷에 항아리 모양의 헬멧을 쓴 경찰관이 기다란 몽둥이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경찰관이 왜 이런 강변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디밀고 물었다. 말을 두 필이나 끌고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말고삐를 이리 줘봐.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가 있으면 달라고 하면서 자꾸만 나에게 치근덕거렸다. 나는 성가신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골목길 끝까지 걸어간 나는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4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목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열린 창문으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건물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반쯤 가려진 모습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지나이다였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예기치 않은 일을 목격한 나는 당황해서 그냥 달아나려고 했다. 만일 아버지가 뒤를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러나 호기심보다 강하고 질투심보다 강하며 공포보다 강한 이상한 감정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고집하고 있었으나 지나이다가 그 의견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서글프고 진지하며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헌신과 슬픔, 그리고 어떤 절망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물음에 한두 마디로 짧게 대답했고 눈을 들지 않은 채 순종적이면서도 고집스러운 미소만 지었다. 나는 오직 그 미소를 통해서만 예전의 지나이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깨를 흠칫하면서 모자를 고쳐 썼다. 그것은 아버지가 초조할 때마다 보이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당신과 헤어져야만 해요. 지나이다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내 눈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프로코트 앞깃을 털어내더니 느닷없이 그녀를 향해 그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팔꿈치까지 드러난 그녀의 팔에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채찍이 휘감겼고 이내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다. 지나이다는 몸을 떨면서 채찍에 맞아 부어오른 자신의 상처에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채찍을 내던지고 재빨리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사라졌다. 지나이다는 몸을 돌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서 있다가 곧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의혹에 찬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갔던 길을 되돌아
달려나왔다. 하마터면 일렉트릭을 놓칠 뻔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강변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냉정하고 신중한 아버지도 가끔은 광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알았지만 방금 전에 목격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나이다의 그 몸짓과 눈매와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뜻밖의 내 눈에 비친 그녀의 새로운 모습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아로새겨졌다. 나는 볼을 타고 떨어지는 눈물도 알아채지 못하고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맞다니. 아버지에게 채찍으로 맞다니.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말을 어서 이리 다오. 나는 말없이 아버지에게 고삐를 넘겨줬다. 아버지는 일렉트릭의 등 위에 훌쩍 올라탔다. 추위에 떨고 있던 말이 앞발을 들고 섰다가 껑충 뛰어나갔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의 옆구리를 박차로 누르고 주먹으로 목덜미를 내리치면서 말을 진정시켰다. 이런, 채찍이 없잖아. 아버지가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나는 조금 전에 채찍이 철썩 하고 소리를 내던 생각이 나서 몸서리를 쳤다. 채찍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른 채 하고 묻자 아버지는 대꾸도 없이 말을 달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바짝 쫓았다. 아버지의 표정을 꼭 보고 싶었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했니? 아버지가 내뱉듯이 물었다. 네, 조금은요. 그런데 채찍은 어디다 떨어뜨리셨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묻자 아버지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떨어뜨린 게 아니라 버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엄격한 얼굴에 부드러움과 연민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다시 말을 달리기 시작했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보다 15분이나 늦게 집에 도착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책들이 어지럽게 펼쳐진 책상 앞에 앉아서 나는 다시 한번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게 열정이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맞는다면 붕괴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상상에 빠져 있었단 말인가. 지난 한 달 사이 나는 나이가 무척 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정열과 고통을 담은 내 사랑이란 것이 이제 겨우 알아차리게 된 어떤 미지의 것 앞에서는 너무도 작고 초라해서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 미지의 것이란 아름답지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둠 속에서 분간하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없이 내 마음을 위협하는 그 무엇이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꾸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지나이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벨로브조로프가 분노에 찬 모습으로 아버지를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다. 2달 후에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 후 반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를 데리고 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모스크바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로 인해 몹시 흥분해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슨 부탁인가를 했으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뇌졸중을 일으킨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나에게 프랑스어로 편지를 쓰다 만 상태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네,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과 독을 두려워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모스크바로 꽤 많은 액수의 돈을 보냈다.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막 대학을 졸업한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몰라 얼마 동안 특별한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극장에서 마이다노프를 만났다. 그는 결혼도 하고 취직도 했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여전히 쓸데없이 감격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풀이 죽곤 했다. 자네 알고 있나? 돌스카야 부인이 이곳에 있다네. 마이다노프가 느닷없이 말했다. 돌스카야 부인이라니 누구 말인가요? 자네 정말 잊었단 말인가? 그 옛날 우리 모두 사랑에 빠졌던 자세킨 공작의 딸 말일세. 자네도 함께 있지 않았었나? 네스쿠치누이 공원 부근의 별장에서 말일세. 그녀가 돌스카야란 사람과 결혼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럼 그녀가 이 극장에 와 있습니까? 아니, 페테르부르크에 있지. 며칠 전 이곳에 왔는데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더군.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물었다. 훌륭한 사람이지. 재산도 좀 있고 모스크바에 있을 때 내 동료였던 사람이라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아니, 자네라면 그 일을 모두 알고 있겠군. 마이다노프가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배우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 여러 가지 사건이 뒤를 이었으니까. 하지만 특별한 여자니까 모든 게 가능했지. 그녀를 한번 찾아가 보게. 자네를 보면 아주 반가워할 거야. 그녀는 그동안 더 아름다워졌다네. 마이다노프는 친절하게 지나이다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데무트 호텔에 묵고 있었다. 옛 추억이 되살아나자 내 마음을 고동치게 했다. 다음 날 나의 옛 사랑을 찾아가리라 생각했으나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2주일이 지나버렸다. 데무트 호텔로 돌스카야 부인을 찾아갔을 때 나는 나흘 전에 그녀가 아기를 낳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쥐나이다가 죽다니.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만날 수 있었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비통한 마음으로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거리로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토록 뜨겁게 빛나던 고귀한 생명이 이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리다니.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반짝이던 눈동자, 물결치던 머리카락이 어둡고 축축한 땅 속에 비좁은 관 속에 누워있을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곳은 아직 살아있는 나에게는 그리 멀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일지도 모른다. 문득 내 마음속에 이런 구절이 떠올랐다. 무심한 사람의 입을 통해 나는 들었노라. 죽음의 소식을. 그리고 나 또한 무심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노라. 오, 젊음이여, 청춘이여. 그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구나. 그대는 마치 우주의 온갖 보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같다. 심지어 우수조차도 그대를 위로하고 슬픔조차도 그대에게는 잘 어울린다. 그대는 참으로 용감무쌍하고 대담하다. 그대는 보아라 사람들아, 나는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대의 화려했던 날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태양에 녹는 밀랍처럼 눈처럼 녹아버린다. 어쩌면 그대가 가진 매력의 모든 비밀은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대의 넘치는 힘을 그저 방탕하게 바람에 흩날려 보내고 마는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 모두가 시간의 방랑자로서 만일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내가 그렇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내 첫사랑의 환영을 단 한 번의 한숨과 한 번의 우울한 느낌으로 간신히 이끌어가면서 과연 무엇을 희망하고 기대하며 얼마나 풍요로운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겠는가. 내가 희망했던 것들 중 과연 무엇이 실현되었던가. 그리고 내 인생에 황혼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하는 지금 한바탕 휘몰아친 지난 봄날 아침의 소나기에 대한 추억보다 더 생생하고 그리운 것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경솔했던 젊은 날에도 나를 향해 호소하는 슬픈 음성이나 무덤에서 들려오는 엄숙한 목소리에 귀를 막지는 않았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나는 지나이다의 죽음을 알고 며칠이 지난 뒤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어느 가엾은 노파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누더기에 쌓인 채 자루를 베개 삼아 누운 노파는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생애는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쓰라린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기쁨을 알지 못했고 행복의 달콤함도 맛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죽음이 선사하는 자유와 평안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쇠약해진 육체가 버틸 수 있는 동안 그 노파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허공에 그으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의 불꽃이 꺼졌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가엾은 노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나는 지나에다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떠올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